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36회 이론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6회 이론 강의는 슬쩍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번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 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경영자에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계획 및 통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관리 회계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며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것은 우리 전산회계 2급 회계 처음 공부하실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관리회계는 내부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경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기업 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이 세무회계가 되며 회계감사는 경제행위와 사건에 관한 주장이 설정된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우리가 회계 기준에 설정된 대로 회계 기준에 따라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해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이런데 회계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며 1번은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주한공의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 말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단 실지재고조사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사 결과 수량 감모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감모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게 없으니까 좋네요. 자, 일단 여기서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 주는 방법이죠. 자,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말 그대로죠.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재고 실사를 통해 기말 재고 수량을 파하여 판매 가능 수량,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판매 가능 수량이 됩니다. 과의 차이를 모두 판매 수량으로 간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재고를 조사해서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 빼기 그리고 기말 재고액을 빼게 되면 숫자가 나머지가 나오겠죠. 이 나머지는 몽땅 판매액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메모해뒀죠. 단기 판매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에서 실제 재고 조사법을 통해서 재고를 관계 몇 개인지 헤아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는 싹 다 판매된 거로 보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겠습니다. 자, 물어본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도 물어봤네요.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200개 있고요. 단기 매입을 합니다. 매입이고 매입입니다. 그러면 총 더하니까 몇 개입니까? 100개, 400개, 100개, 총 600개네요. 600개가 판매 가능
수량이 되고요. 실제 재고를 조사해 봤더니 매출 있죠? 매출이 몇 개 있는지 보겠습니다. 50개. 그리고 매출이 여기도 있네요. 300개. 요거 200개. 총 55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600개를 구입했는데 500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몇 개가 될까요? 50개가 됩니다. 그런데 물어본 것은 몇 개인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재고액,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 금액이 어떤 거?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50개가 남았겠습니까? 자, 기초재고 100개에서 여기서 50개 팔았으니까 자, 5월 1일 날께 50개 남았습니다. 선입선출법이니까 매입 총 450개네요. 그런데 300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50개와 5월 16일 날 250개 팔립니다. 그러면 150개가 남았죠. 1,300원짜리가 150개 남았고 또 매입을 했습니다. 총 250개인데 매출 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5월 20일 날 100개와 150개와 5월 25일 날 거 50개 남아있는 것은 1,500원짜리가 50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습니다. 50개 남은 거 확인되셨죠? 얼마짜리가 50개 남았습니까? 1,500원짜리가 5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 75,000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매출 원가도 물어봤네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제가 메모해 뒀습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냐면 100개가 있었습니다. 단가 1,000원이에요. 단기 순 매입액입니다. 400개 1,300원 주고 샀고요. 100개 1,5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75,000원입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75,000원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했지 않습니까? 구했습니다. 그게 7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에다가 기말 실지 재고 75,000원을 빼면은 69만 5천원이 된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69만 5천원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7만 5천원 별 문제 없죠. 50개 곱하기 1,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초 매입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이게 판매 가능 수량인데 여기서 기말 재고액이 얼마였습니까? 7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죠. 기초 100개 1,000원 곱해서 더하고 매입 있죠. 400개 곱해서 더하고 매입 100개 곱해서 다 더해서 기말 재고액 75,000원을 뺐더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69만 5천원입니다. 저도 이거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실지 재고 조사법이 무엇이라는 거, 이거 혹시 시험에는 자주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체크하셔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에서 실제로 기말에 남은 것을 빼버립니다. 나머지가 다 팔린 거로 보는 것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 간모가 없으니까 더 좋죠. 생각할 것도 없다. 이래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물어봤네요. 자, 매출채권 기초잔액 60만원, 대손 발생액 2만원,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80만원,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 34,000원, 단기 대손상각 계상비 66,000원.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방금 했던 것을 가지고. 자, 매출채권 기초잔액이 6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놓은 거. 당연히 대손 발생액 없었고요.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 60만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설정되어 있었습니까? 기초 대손충당금이 얼마? 3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000원 적어두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매출 채권 대손이 발생했네요. 즉 돈이 떼였단 말이죠. 2만원이 떼였습니다. 그러면 자 대손충당금이 넉넉하네요. 대손충당금에서 2만원 꺼냈으면 되겠죠. 꺼내쓰고 뭐 대손충당금은 이제 얼마 남았다? 14,000원이 되며 매출채권 잔액은 60만원에서 2만원이 떼였으니까 뭐 58만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죠. 이거 60만원은 문제의 제시가 되었고 이거 34,000원은 문제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 대손 발생 2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넉넉하니까 2만원 꺼냈으면 되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은 14,000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채권은 2만원이 60만원에서 2만원이 떼였기 때문에 이제 58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80만원이네요. 대손은 발생 안 했고요. 자 58만원인데 요거 뭐 어떻게 매출채권이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8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잔액이 그러니까 기말이고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똑같죠. 대손 처리된 게 없습니다. 뭐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34,000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에 들어가고 이 34,000원 중에서 2만원 꺼냈었으니까 14,000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대손상각비 계상액 장부에 기록한 것이 얼마다? 6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14,000원 이고 새로 추가로 적립한 것은 얼마? 66,000원. 이거 두 개가 대손충당금,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겠죠.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8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만원인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까지 출제된 것은 주로 대손충당금을 얼마 적립해야 하는가 했는데 지금은 이대로 했을 때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말 잔액이 얼마인가 이거 물어본 것이 약간 다르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거 2만원이네요. 34,000원인데 넉넉하니까 차빈이 대손 충당금 2만원, 대빈이 매출채권 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거 처리하는 글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무형자산. 요거 전산에게 2급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거 다 캡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뭐 1급도 있고 세무도 있긴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다. 두 번째, 돈을 취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것만 무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우리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정액법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는데요.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우리가 계정 과목이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정기에 작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예, 맞죠? 작년에 전기의 비용으로 이미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인식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에 올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비용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0원으로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며 맞죠?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율법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정액법이 원칙이었습니다. 4번 같은 문제도 의외로 자주 출제됩니다.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되고 이런 문제를 놓쳐서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G항공의 A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진부화란 말은 썩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갤로트 2를 쓰고 있습니다. 2를 쓰고 있는데 기술이 점점 개발돼서 지금은 갤로트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갤로트 10이 있어요. 그러면 갤로트 2는 엄청나게 옛날 거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이 점점 발전됨으로써 예전의 기술은 진부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진부화가 되든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 금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장부 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인식하는 것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판매를 하려고 갤로트 8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 한 2, 3년 지나서 갤로트 10이 나오면서 갤로트 10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팔면은 당연히 이 갤로트 2는 100만원을 못 받겠죠. 7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죠. 이 30만원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요건 아니네요. 이게 손상차손이고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 날 A 기계장치를 2억원에 취득했네요. 기계장치를 2억원. 이때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원. 2018년 12월 31일 A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었네요. 첫 해죠. 첫 번째 감가상각비 2,000, 감가상각 600, 2,000 되네요. 2019년이네요. 또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얼마? 2천만원. 감가상각 600 얼마? 2천만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나는 이 A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구입할 때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씩 생겼습니까? 2천, 2천, 4천. 그러면 우리가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원에서 4천만원 빼니까 1억 6천이 되겠죠? 1억 6천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자, 다음 나는 이 기계장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장부가액은 1억 6천이라 그랬습니다. 1억 6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2019년 말 A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는 6천만원. 팔면은 1억 6천짜리인데 팔면은 6천만원 받을 수 있고요. 계속 사용하면 7천만원으로 판단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천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7천만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7천만원이 좋죠. 가치가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래서 자, 여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A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그랬죠. 2억 원을 주고 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짜리 2개 4천. 그래서 1억 6천만 원으로 합니다. 자, 인식하러 갑니다. A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공정가치는 6천, 팔 때는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7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을 구하는데요. 장부금액 얼마?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중에서 순공정가치가 얼마였습니까? 6천. 계속 사용가치는 얼마? 7천. 우리가 높은 거 선택한 데죠. 맥스입니다. 6천과 7천 두 개 중에 높은 거 선택하란 말입니다. 맥시멈의 약자죠. 그러면 7천만원. 그러면 1억 6천에서 7천을 빼니까 얼마? 9천만원 손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9천만원이 되고요. 이것들 기말 분계를 하면 차빈이 손상차손 9천, 대빈이 손상차손 누계 9천만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9천만원인 3번이 정답이 되며 이 문제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한공의 기말 재고금액은 얼마인가? 기말 재고금액을 묻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알아야 됩니다. 미착품이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미착품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했을 경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은 이미 배에 실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입니다. 내 거, 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것은 도착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남 거, 내 게 아니란 뜻이죠. 시송품입니다. 체험분을 말하죠. 시용 판매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이런 거 있죠. 매입 의사가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팔린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키고요. 매입 의사 표시가 없으면 내 거란 말이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적송품, 서점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서점에 위탁 판매하면 되겠죠. 위탁 판매입니다. 적송품을 생각하면 서점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출판사고요. 서점에 위탁하게 됩니다. 자, 출판사를 제가 적어뒀죠. 서점이 가지고 있는 거 위탁 판매인데 서점을 수탁자라 그럽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것은 서점이 판매한 것은 내게 아니죠. 팔렸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되고요. 수탁자, 즉 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죠. 왜?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팔렸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이거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금액입니다. 기말 실사금액이 250만원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위탁이나 시용 판매는 빼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50만원인데 내 거는 더하고 남 거는 빼면 됩니다. 더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매입처에 주문하여
운송 중이라 그러네요. 자, 매입처에서 주문해서 운송 중인 것, 즉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데, 자, 30만 원은 도착지 인도 기준입니다. 운반하고 있는데 아직 운송 중이니까 도착하지 않았단 말이죠. 남거죠. 이건 더하면 안 됩니다. B 상품 60만 원은 선적지 인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에 실려서 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원은 더해줘야 되겠죠. 다음, 위탁 판매에 의뢰한 즉송품입니다. 즉송품, 위탁자, 수탁자가 나오죠. 수탁자, 서점이 판매한 금액 얼마? 7만원. 그러니까 자, 서점에 맡긴 금액이 10만원인데 수탁자가 서점이 판 게 7만원입니다. 그러면 내 거는 얼마, 서점은 얼마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점에 10만원치를 줬는데 수탁자, 서점이 7만원치를 팔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는 얼마? 3만원. 그래서 3만원은 더해줘야 됩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원 중 구매 의사 표시가 확정된 금액. 그러니까 고객에게 시송품 100만원을 줬는데 그 중에 사겠다는 구매 의사가 표시된 금액이 40만원. 40만원은 팔렸고, 그러면 남은 것은 얼마? 60만원은 아직 내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말 실사금액 250만원 더하기, 자, 이거는 남거니까 내게 아직 아니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더하고 빼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B상품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서 내 거죠. 60만원 더해줘야 됩니다. 다음, 자, 즉송품. 우리가 서점에 10만원치를 줬는데 서점이 7만원치를 팔았으니까 서점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얼마? 3만원. 내 겁니다. 더해줘야 되고, 내 거 찾는 거니까. 자, 시용 판매 100만원 중에서 구매가 확정된 게 4만원. 그러면 60만원은 내 거죠. 60만원.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73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며 6번 문제는 내 거, 남 거,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은 G항공의 사채 발행 관련 대화이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사채의 장부 금액을 말합니다. 임사장이 이야기했네요. 김 과장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 과장, 이 사람, 네, 액면금액 6천만원의 사채를 상환기간 5년, 액면 이자율 5%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이자율을 고려할 때 할인 발행되어야 되겠군요. 자, 할인 발행되네요. 액면 이자는 5%, 시장 이자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장 이자율이 높단 말이죠. 시장 이자율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10% 주는데 우리는 5%밖에 안 주니까 당연히 이 사채를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죠. 네, 다음. 네, 액면 금액에서 10% 할인 발행하고, 그러면 6천만원에 10%니까 600만원 할인되겠네요. 5,400만원 받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채 할인비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 예금 계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사채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합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는데요. 할증 발행은 할인 발행의 반대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먼저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이자율 조금 전에 5%였죠. 시장 이자율 10%였는데 5%. 같을 때 액면 발행을 합니다. 사채 액면 금액 6천만원,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5%를 6천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입니다. 6천만원. 뭘로 받았다? 현금.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지금 할인 발행한 경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요.
은행이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자는 10%인데 우리 사채 액면 이자율은 몇 %였습니까? 5%.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 6천만원,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5%를 10% 할인 발행하고 발행비 50만원을 차감한 대금은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먼저 사채는 사채입니다. 6천만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당좌 예금은 얼마 받았는지 봅시다. 6천만원인데 10% 할인했으니까 600만원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사채 발행비용 있죠? 발행비용도 뭐 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좌 예금은 5,35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작게 받았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600만원이 아니라 이 발행 비용까지 더해서 650만원이 됩니다. 우리 주식을 발행할 때도 발행 비용은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고 발행 비용은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할인 발행,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도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발행 비용을 더하고 발행 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0만원이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650만원. 자,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에서 사채 장부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이 장부가액은 얼마? 5,35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매년 상각을 하면서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5,350만원 1번이 되겠네요. 크게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산에게 1급 기본 강좌 2강인가 1강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한번 해두었습니다. 우리 TET 공부하시는 분은 사채를 상각하는 방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모르시겠거든 시험에 안 논다 생각하시고 넘어가고 아실 수 있는 분만 노력하셔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 내역이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500만원. 인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거 오류를 하기 전에 500만원이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반영이 되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네요. 자, 선급비용 누락됐고 선수수익 누락됐고 미지급비용 누락이 됐네요. 이 문제는 참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자산은 대전과목이 자산은 더하면 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더하기 하면 됩니다. 선수수익은 부채죠. 빼주면 돼요. 차감. 미지급비용 부채죠.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은 더하고 선수수익 50만원 빼고 미지급비용 60만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490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가끔 출제되는 문제고 자산 계정은 더하면 되고 부채 계정은 빼면은 뭐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죠.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 공급의 특례, 간주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특징, 자, 간주 공급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처리하고요. 시가 과세입니다. 원가 과세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간주 공급은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즉,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거래처에 선물을 주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거를 거래처에 선물 주게 되면 이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던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가 공급입니다.
우리가 면세사업의 전용이네요. 우리가 무엇을 사서 이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과세 물품을 사서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이 물품은 부가세 공급한 거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겸용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 물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부가세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친구에게 선물 주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선물은 주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라. 무엇으로? 시가로 부가세를 납부해라. 이런 말입니다. 사업상 정려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도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이래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란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재화 공급의 특례입니다. 특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위에서 나왔죠? 이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서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 납부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사업상 정년인데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얘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지만 이렇게 목적이 광고 선전의 목적인 경우는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모자라든지 신발을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직장체육비라든지 직장연회비와 관련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 사업상 증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간주 공급으로서. 하지만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자, 특정인에게 선물 주는 것은 이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즉 특정인, 불특정인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우리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불특정인이 되고요.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려되는 재화가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파는데 여기 끼워주는 거 있죠. 요거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3만원짜리를 샀습니다. 샀는데 왜 샘플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이런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고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거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네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거 판 거 아닙니까? 판매됐네요. 매출이 발생했죠. 이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 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죠.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즉 매입세 공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한 경우 개인은 부가세 징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 이런 거 팔 때도 개인과 개인 간에 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준 거죠.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 있었죠? 여기에 보면 어디 있어? 이거 그렇지. 못 찾겠네요. 못 찾겠네요. 견본품 어디 있었는데 아니고. 여기 있네요. 힘듭니다. 무상으로 견본품으로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간주 공급의 예외가 되는 거죠.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중에는 매입세 공제되는 것도 있고 불공인 것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불공만 아시면 되겠죠. 자, 불공 사유. 첫 번째,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기부금, 접대비,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단 1000cc 미만, 우리 경차라 그러죠.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자, 승용차의 범위입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지퍼형 승용차, SUV, 122cc,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말합니다. 빠바바바바방 하는 거, 캠핑용 자동차, 이런 것들은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 불공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이런 것들은 불공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실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공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거는 쌀은 면세지 않습니까? 이 불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접대비인데요. 예, 접대비는 불공 사유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쌀이 그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했었는데 그게 불공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거,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된 물건의 양도란 말은 팔았단 말입니다. 판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공장을 담보로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담보된 거잖아요. 팔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공장의 창고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양도가 팔았단 말이죠.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자, 포괄양도.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이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구입한 사람이 또
생산해서 팔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의류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리고 화장품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는데 이거 통째로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의류 사업만 팔았습니다.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세의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 것도 우리 회사 생산 제품으로 납부한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상품권의 공급,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답, 밭이죠. 밭, 그리고 논, 이런 거 임대하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 물건,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 39회, 40회 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식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될 때 팔린 거로 보겠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거래처 방문 소형 승용차 2000cc네요. 이거 불공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장 부지란 말은 땅이죠. 땅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체가 매입세 안 됩니다. 불공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 800만원. 이거는 올해 안 썼다 하더라도 이미 부가세를 줬고 이 원재료는 내년이라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랬죠.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 당연히 안 되죠. 접대비와 관련된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불공사유만 아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라든지 재화의 공급시기 혹시 놓치셨다면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것도 대손세 공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 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일정한 대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는 언제 준다?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예정 신고 때는 안 됩니다. 자, 대손세 공제 사유입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어미나 수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두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및 미수금. 그리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가 나든지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면 대손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이런 경우도 해줍니다. 대손세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10년 이내 요거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2019년까지는 5년 이내였습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되었죠.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10년으로 올랐습니다. 개정됐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예전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됐다? 이게 5년 이내였지만 2020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 같은 거, DT 같은 경우는 이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과년도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현재와 안 맞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다음 외상매출금. 단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에 대해서는 대손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혹시 놓치셨다면
이거 알아주시고,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보면 여기에 과세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손세 공제해가지고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거 있죠. 거기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공급받은 자의 파산 및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대손세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5년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지금 나왔다면 정답은 3번 틀렸습니다.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 문제가 2019년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0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도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대손세 공제는 어디에? 확정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는 대손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10년으로 바꾸어서 기억해 주세요. 2020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씨의 2019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씨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죠.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기타 소득 필요경비, 이거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강연료, 자문료, 특권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60%짜리가 있고요. 필요경비가 80%짜리가 있습니다. 60%짜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다 60%고 80%짜리만 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승인하여 상금, 부상, 이거는 80%입니다. 상금과 부상 80%입니다. 둘 다 그렇죠. 점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는 거품 80%짜리입니다. 다만 이것이 서화, 골동품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6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수익금 1,000만원이네요. 필요경비 600만원. 언뜻 보면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400만원을 소득으로 따진다. 소득금액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게 비과세요. 비과세란 말은 종합소득에 포함시킨다 안 한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 있잖아요. 거기도 왜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를 받더라? 얼마는 아니죠. 식대는 10만원,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이죠. 한도 내에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로 받은 것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 소득빵. 다음, 고가의 주택입니다. 고가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소득 2,400만원인데 임대소득이죠. 필요경비가 1,400이네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2,400 중에서 1,400만원 빼니까 1,0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 2,000만원,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혹시 여러분들 인적 공제할 때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당첨금 및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이것은 얼마를 받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란 말은 원천징수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문예 창작의 대가
1,500만원.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자, 제가 이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상금 말고는 대부분 얼마? 60%가 필요경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필요경비가 60%짜리입니다. 1,500만원 곱하기 60% 하면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1,500에서 900을 빼면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 1,000만원과 여기에 600만원 합해서 1,600만원이 되겠네요. 1,600만원이 이 사람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자,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네요.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자, 먼저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죠.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 하루하루 왜 일당 받는 사람들 있죠. 또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건설업은 1년인데요. 왜 매일매일 일당 받더라도 한 사람에게 계속 일당 받으면서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이게 3개월이 초과되게 되면 일용 근로직이 안 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새벽시장에 아침에 보면 흔히들 뭐라 그러나요? 노가다라 그럽니까? 우리 그런 힘드신 일 하시는 분 있죠? 일용 근로직이죠. 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세액 계산입니다. 자,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그 돈에서 6%입니다. 6%를 곱하고 다시 45%를 더해서 세금을 냅니다. 자, 한번 19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공식도 좀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19만원이니까 19만원 빼기 10, 이게 2018년도까지 10만원인데, 2018년도까지 10만원 빼줬고요. 2019년 1월달부터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빼주는 게. 그거는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15만원을 빼줍니다. 빼고, 그래서, 요거, 19만원에서 15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4만원이 되죠. 4만원에 6%입니다. 46, 24. 그러면 24,000원입니까? 24,000원. 이제 2,400원. 그거에 다시 45%를 곱합니다. 그럼 1,080원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1,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참 힘드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업에 막일 하시는 분들이 있죠. 힘들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일할 수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놀죠. 추우면 또 일 없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1일 10만원이다. 1번 틀렸죠? 1일 1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일용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됩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답은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며, 자, 일용 근로직이라는 거, 이거 좀 어떤 개념이라는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세액 계산하는 이 공식 정도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이게 한 13만 한 5천원 정도, 13만 5천원에서 13만 한 7천원 정도까지 받으면 세금 내는 게 아예 없습니다. 왜? 1,000원 미만으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14번. 이제 끝이 다 돼가네요. 다음은 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남성 45세 시의 2019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현황은 이렇습니다. 요거 인적공제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적공제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 포함 그리고 형제 자매 본인만 됩니다.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본인 포함 150만 원입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공제는 반드시 기본 공제자여야 됩니다.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 한도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은 한도 200만 원입니다. 한부모 공제 한도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 공제 이거 좀 익혀주시고 50만 원. 나머지 이런 거 있습니다. 요거는 실무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금액을 적어 두었던 것은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좀 알아줘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은 전산 세무 치시는 분은 이게 이런 게 금액을 몰라도 뭐 계산하는 문제가 제가 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TAT에는 이거 경로 우대 공제가 뭐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좀 놓치셨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첫 번째, 자, 배우자 40대 기본공제 인적공제 됩니다. 자녀 15세 없음 장애인. 자, 이거 인적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되면서 장애인 공제도 되네요. 다음 부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안 됩니다. 이분이 의료비가 있었더라면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제외. 그리고 모친 소득이 없으니까 되는 사람입니다. 70세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경로 우대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공제 보겠습니다. 김한공 본인 1, 그 다음에 배우자 이 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자녀 되는 사람입니다. 모친 되는 사람입니다. 총 4사람이 됩니다.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인 포함 4사람 곱하기 150만 원, 6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공제됩니다. 그리고 모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은 경로 우대 1인당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부친은 경로 우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기본 공제가 사업소득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추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900만 원. 답은 어디 있나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보기가 여기 숨어 있네요. 900만 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이런 문제도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몇 개만 좀 풀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그 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지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내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급여 말고 다른 수입이 없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신고한 거로 우리 2월달, 1월달까지 해서 2월달에 다 납부했죠?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끝나고 그것 말고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든지 임대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원천 징수되었다.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거네요. 자, 이 중에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있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활 안정, 복리 증진, 상호 부조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에서 탈퇴하였을 경우 규약에 따라 그 단체로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 보면 상조 있지 않습니까? 상조에 가입해서 상조 회비를 냅니다. 내가 한 3년 다녔었는데 뭐 상조 회비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일정 부분 나가고 나는 내기만 하고 10원도 탄 게 없습니다. 이럴 때 퇴사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상조 규정에 의해서 뭐 얼마 냈을 때 한 번도 행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를 반환해 준다. 그게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하며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권 당첨금, 일용 근로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거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뭐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이거는 없다. 왜? 분리과세되니까 이자 소득으로 따집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네요. 3,600. 기타 소득 금액이네요. 400. 자, 참고로 기타 소득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까지는 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00만원이면 3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종합과세 됩니다. 총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천만원. 그런데 종합소득 공제가 있네요. 300만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700만원이 소득 금액이 되네요. 3,700만원인데요. 자, 1,200만원 이하가 아니죠. 6%대 아니고 4천만원 이하에 들어가죠. 15%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3,6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해요. 더하면 뭐 4천만원이죠. 4천만원인데 우리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였습니까? 300만원이었죠. 300만원을 뺐어요. 그랬더니 과세 표준은 3,700만원이 되고요. 환출세액은 위에 표에 보니까 3,700만원 곱하기 15%였죠. 여기에 보시면 15%. 사실은 이 세율도 4,600만원까지는 뭐 15%인데 외워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어지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낫네요. 하면은 뭐 요만큼이 되고 15% 마이너스 뭐 108만원을 빼줘야 됩니다. 여기 또 보시면 누진 공제액 있잖아요. 6%일 때는 빼주는 게 없지만 요거 4,600만원 이하일 때는 요거의 15%를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 있죠. 이 108만원을 빼줍니다. 빼주게 돼요. 그래서 108만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447만원이 돼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네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분은 이자 소득으로서 뭐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하나. 그러면 포함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은 뭐 3,700만원인가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으며 3,700만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15% 곱해서 계산하실 수 있고 누진 공제는 빼주는 겁니다. 이거 빼주는 거예요. 뺀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이 문제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36회 이론 문제의 풀이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